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강행 수순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장관 측으로 분류되는 서울중앙지검 김욱준 1차장까지 사의를 표명하는 등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어서 징계위가 예정대로 모레 열릴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내일 2021학년도 수능 확진자 35명은 별도의 고사장에서 시험을 봅니다. 교육부는 수험생이 내일 새벽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 병원 등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겠다며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영국이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기업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세계 최초로 승인했습니다. 오는 7일부터 영국 전역에서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4명이 숨진 경기도 군포 아파트 화재 현장에 폴리우레탄과 시너 등 가연성 물질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 중에는 결혼을 2달 앞둔 예비 신랑도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 근처에서 통화하는 척하며 출근길 여성들에게 바짝 붙어 음담패설과 욕설을 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길거리 성희롱인 일명 캣콜링은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소총 조준 사격이 가능한 드론과 표적의 돌진에 자폭하는 공격 드론이 우리 군에 배치됩니다. 방위사업청은 민간 신기술이 적용된 공격 드론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정찰용이 아닌 공격용 드론 운용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무부는 당초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열 예정이었지만 징계위원장인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고 계획은 틀어지게 됐죠.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 후임에 징계위원장으로 유력했던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 보통 몇 달씩 걸리는 인사검증 과정이 생략된 초고속 인사입니다. 이용구 차관 내정자는 당장 내일부터 일을 시작하기로 해서 징계위는 예정대로 모레 열릴 수 있게 됐습니다. 황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법무차관에 판사 출신으로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낸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 비검찰 출신 인사가 법무차관이 된 것은 1960년 이후 60년 만입니다. 이 내정자는 진보 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변호사이던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에서 활동했습니다. 법무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2월에는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준비 단장을 맡을 만큼 추 장관 측근으로 꼽힙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개혁 등 현안을 공정하게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고기영 법무차관이 사의를 밝힌 지 이틀 만에 신임 차관을 전격 임명한 것은 모레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특히 이 신임 차관이 판사 출신이란 점에서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윤 총장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기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이 지난 3월 서울 강남에 집 2채가 있다고 재산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한 채는 팔 예정이라는 본인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모레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을 해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문 대통령이 그걸 제가 해야 하기 때문에 윤 총장이 스스로 그만두는 게 가장 정치권엔 부담이 적지만 법원과 감찰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일단 그건 불가능하게 됐죠. 윤 총장 해임을 밀어붙이자니 여론이 안 좋고 이제 와서 철회하자니 정치적 부담이 크고 결국 추 장관 측이 어제 나온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항고를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복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검찰 내부 반발 극심한데 징계위 처리 생각 없으신가요? 법원 결정 하루 만에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추 장관 측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직무정지가 되면 검찰 운영에 지장이 생기고 이를 공공복리라고 법원은 판단했지만 검찰 공무원이 총장 거취에 영향받는 걸로 오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우려는 최근 검사들의 조직적 항명에 영향을 받았다며
총장이 없어도 대검 차장 등의 대행으로 검찰 사무가 유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에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 집행이 정지됐던 전례를 들며 이번 결정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도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없는 판단이라며 부당성도 강조했습니다. 또 법원이 윤 총장의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선 판단을 하지 않아 징계위에서 자율 독자적으로 하겠다면서 결정에 불복하고 항고할지 여부를 심사숙고해 장관에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장관실에 있는 법무부 청사 7층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지만 추 장관은 격리 대상이 아니어서 정상 출근한 뒤 외부 일정 없이 징계위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박자한입니다.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현 정권과의 갈등 뇌관으로 떠오른 원전 수사부터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필 이 원전 수사와 관련해 영장 청구를 하려던 날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됐거든요. 윤 총장 측은 또 이틀 뒤 징계위에 나올 위원들의 명단을 요청했는데 법무부가 거부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평소처럼 오전 9시쯤 대검찰청으로 출근했습니다. 대검 간부들에게 업무 보고를 받은 윤 총장은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뜻을 다시 한번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은 특히 대전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을 직접 챙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중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영장 청구 의견을 냈지만 대검에서 승인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의 복귀로 원전 수사가 본격화되면 현 정권 등 윗선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오는 4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징계 청구 결재 문서와 징계위원 명단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징계위를 연기하며 언급했던 방어권 보장을 지키지 않고 징계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이미 한 차례 연기된 징계위가 예정대로 모레 열릴 수 있을지는 사실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위원장 역할을 할 차관 자리는 다시 이렇게 채워졌지만 징계위원으로 삼아야 할 검사 2명을 뽑는 게 녹록지 않거든요. 서로 하지 않겠다며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민재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의 요청을 들어줬다는 취지지만 현실적으로 징계위를 예정대로 열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7명의 위원 가운데 과반수가 출석해야 심의가 열리고 출석 위원 가운데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가 의결됩니다. 당초 추 장관의 추천 인사들로 위원회가 꾸려지는 만큼 해임 수준의 중징계 처분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가 직무 배제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징계위원장 역할을 해야 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직서를 내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후임으로 이용구 차관이 내정됐지만 징계위원 중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위원 2명의 섭외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원과 감찰위가 절차적인 하자를 명확히 지적한 상황에 징계위원을 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애초 심재철 검찰국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점쳐졌지만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판사 사찰 문건을 제보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현장에서 기피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징계위가 또다시 연기되거나 당일에 파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또 측근 관련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내분에 빠진 걸까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최측근 차장검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 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해달라며 사표를 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임성지 기자, 오전 내내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들의 사의설에 나왔었는데 진짜 사표를 냈네요.
오전부터 서울중앙지검은 김욱준 1차장과 최성필 2차장의 사의설로 뒤숭숭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욱준 차장은 어제 이성윤 지검장의 사의를 표명했고 중앙지검에선 사표 수리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차장은 사의 이유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 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최성필 2차장은 고민 끝에 사의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모레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에 징계위원으로 지명된 뒤 사의를 표명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서울중앙지검 측은 두 사람 모두 징계위원으로 지명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김욱준 1차장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인물 아닙니까?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한 이유가 뭘까요? 김욱준 차장은 이성윤 지검장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으로 부임해 지난 인사에서도 4차장에서 1차장으로 내부 이동만 한 핵심 측근입니다. 특히 채널A 사건, 윤 총장 장모 사건 등 예민한 사건을 맡아 지휘해왔는데요. 지난주엔 윤 총장 장모 사건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수사팀과 불협화음을 낸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기소 시점과 내용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던 수사팀 입장과 달리 이성윤 지검장과 함께 기소를 강행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그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검사들의 반발로 리더십에 상처를 받았는데 이성윤 지검장의 고민도 참 깊겠습니다. 오전에 반차를 썼던 이성윤 지검장은 오후에서야 서울중앙지검에 출근했습니다. 이 과정에 사의설에 휘말리기도 했는데요. 중앙지검은 이 지검장의 사의 표명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평검사와 부부장검사, 부장검사들까지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 등에 반발하는 집단 성명을 내면서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특히 평검사들은 성명서에 이 지검장 등 지휘부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대검 감찰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리를 비웠던 시기에 또 다른 판사 사찰 문건을 찾아보겠다며 수사정보 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었죠. 그런데 이게 윗선엔 보고가 안 된 상태였고 불만을 가진 일선 검사들이 조사를 요구했죠. 결국 잠시 총장 직무대행을 했던 조남관 대검 차장이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5일 판사 사찰 의혹 등을 수사하겠다며 대검 수사정보 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조치가 내려진 지 하루 만입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중간 부적절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복도로 나가 법무부 관계자와 통화를 주고받은 겁니다. 압수수색을 나왔던 그 감찰 관계인들이 심재철 검찰국장이랑 박은정 감찰담당관이랑 전화 통화를 하면서 지시를 받고 압수수색 현장 책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법무부 관계자와 중간에 통화를 한 것은 맞다며 포렌식 압수수색을 처음 나가 챙겨야 할 게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조남관 대검 차장은 자신이 근무하는 건물에 압수수색을 한다는 보고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조 차장은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 문제를 지적하는 진정서가 접수되자 즉각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배당해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당시 위법성이 드러나면 법무부 관계자와 대검 감찰부를 대상으로 강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직무배제 논란에 휩싸였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RN서치가 차기 정치 지도자로 누가 적합한지를 물은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24.5%,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5%로 오차 범위 내에서 윤 총장을 바짝 뒤쫓았습니다. 지난 10월 조사와 비교할 때 윤 총장은 9.4%포인트가 상승했고 이 지사는 3.7%포인트가 떨어졌죠. 지역별로는 윤 총장이 서울, 충청도, 경상도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 경상도에서 우위를 보였던 이 지사는 경기도, 인천 지역에서만 강세를 보이는 데 그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복귀한 윤석열 총장에 대해 말을 아끼는 대신 검찰개혁 명분을 내세우면서 계속해서 잦은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초점을 윤석열 해임에서 검찰개혁으로 바꾸려는 거죠.
조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업무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접적 비판을 자제하고 본질은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입니다.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할지 국민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법무부 징계위 결정을 기대하면서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징계 사유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적시했습니다. 규정과 절차에 따른 법무부의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퇴 수습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를 취하하도록 명령을 해주시고 추미애 장관을 즉시 경질하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추 장관의 행동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며 추 장관을 해임하지 않으면 정권 교체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엿새째 청와대 앞에서 시위 중인 초선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침묵은 추 장관의 직권남용에 묵시적으로 공모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 갈등은 이제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정치부 전정인, 사회부 김지원 기자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우선 정 기자한테 여쭐게요. 문재인 대통령의 법무차관 임명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 야권에서는 검증도 제대로 못했을 거다. 얼마나 징계가 급했으면 이렇게 속전속결로 했겠느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격 직무에 복귀하면서 청와대도 사실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오늘 법무차관 임명을 서두른 것은 이제는 징계위를 열고 절차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사실 여권에서 윤 총장과 추 장관 문제를 정무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었죠. 네, 하지만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데다 추 장관 역시 징계위 강행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일단은 추 장관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네, 앞서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결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었죠.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네, 다시 상황을 돌아보면 어제 문 대통령과 추 장관 만남에서 추 장관이 이영구 법무차관 임명을 요청했고 이를 수용했다는 관측이 가능해집니다. 네, 김 기자, 이대로라면은 모레 그대로 징계위가 열리게 될 겁니다. 법무부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때 윤 총장 정말 해임까지 가능할까요? 네, 징계위는 추 장관이 지목한 추 장관의 인물들로 구성된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추 장관의 이 의중이 전적으로 반영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징계위가 열리면 윤 총장 해임을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검사징계법상 해임 등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돼 있는 만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이 의결되면 대통령의 결정만 남게 됩니다. 청와대가 징계위가 징계 수준을 결정하면 대통령이 그 집행을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를 가감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징계위가 해임을 결정할 경우 문 대통령은 이를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도 그랬고 법무부 감찰위도 그렇고 법적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대통령이 그렇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법원이 내린 직무배제 효력 정지 결정은 징계 사유가 맞는지 또 아닌지를 따진 그런 판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감찰위의 결정은 권고사항일 뿐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아마 부담은 됩니다만 그래도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윤 총장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어제 직무에 복귀하면서 내놓은 발언을 보면은 끝까지 가겠다는 걸로 좀 보이던데. 네, 윤 총장은 어제 직무에 복귀하면서 법치주의를 계속 강조했습니다. 네.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법한 조치에는 승복할 수 없다는 게 윤 총장 측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징계위 결정을 받아들여 대통령이 윤 총장의 해임을 제거하면
어제 법원의 직무배제 효력정지 결정과 상관없이 윤 총장은 총장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네. 윤 총장 측은 직무 배제 때와 마찬가지로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또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다 뭐 네. 이거군요. 전 기자, 네. 실제로 윤 총장이 해임되면은 정말 그 폭풍이 엄청 날 겁니다. 그렇죠. 여론도 지금 상당히 안 좋고요. 민주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네, 다만 여기서 밀리면 레임덕으로 이어진다는 우려 때문에 물러설 수는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되는데요. 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검찰 개혁을 20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강경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뭐 아니라고는 했어요. 어제까지만 네. 해도. 그런데도 당내에서 이번엔 진짜로 추미애 장관 거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사석에서는 추 장관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네, 추 장관 거취에 대한 첫 공개 발언도 나왔습니다. 네, 친문 핵심으로 분류되는 홍영표 의원이 공수처가 출범하고 검찰 상황이 진정되면 장관으로서 모든 임무를 완수했다고 본다며 추 장관 교체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네, 그리고 김두관 의원도 추미애, 윤석열 동반 사태는 일축했지만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2단계는 새로운 분이 법무부 수장을 맡을 수도 있다고 추 장관 교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네. 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지금은 추 장관의 거취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고 일축했는데요. 네, 당 핵심 관계자는 설령 부담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할 개혁 작업을 미룰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추 장관 거취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당내에서는 추 장관은 교체 대상이 아니라는 강경론도 만만치 않다 보니 당 지도부로서도 말을 아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을 경질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그런데 적의 적은 아군이 된다고. 주호영 대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네네. 아무래도 윤석열 총장한테 힘을 실어줄 법한데 그 반대 얘기가 나왔어요. 네,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나는 정치 전혀 할 생각도 없고 정치 중립으로 검찰총장 직무만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이렇게 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고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환영하면서도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로 떠오른 정치 후보생으로서의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를 빌미로 공격을 해오니 윤 총장이 분명히 하는 게 깔끔하다고 설명했는데 이를 두고도 다른 해석도 나옵니다. 네, 윤 총장 독주에 국민의힘이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이를 경계하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네, 국민의힘이 윤석열 응원단에 머물고 있다는 호평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전효옥 전 의원은 주 원내대표 발언에 윤 총장이 대권 후보로 부상하면 국민의힘은 팔이 날리는 것 아니냐는 초조함이라며 못나고 쪼잔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굉장히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네요. 김 기자, 아까 소송 얘기하셨잖아요. 사실 그런데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같이 이렇게 소송을 하는 것도 초유일이라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대로라면 대통령하고 검찰총장 간에 또 소송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것 또한 초유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윤 총장 측은 해임이 확정되면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의 상대는 징계위 해임 결정을 제가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총장과 인사권자인 대통령 간 초유의 법정 공방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윤 총장 측은 대통령을 징계위 결정의 단순 집행자로 볼지 아니면 의지를 반영해 해임을 결정할 최종 책임자로 볼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이번에도 법원이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면 문 대통령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올해는 참 초유의 사상 최대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계속해서 뉴스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만에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자가 격리자 수도 역대 최고입니다. 수도권에서 2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별 소용이 없는 걸까요? 강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11명입니다. 사흘 연속 400명대를 이어가다 지인 간 소모임, 종교시설 등 집단 감염의 여파로 나흘 만에 500명대로 뛰었습니다. 지역 발생 493명 가운데 수도권이 35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는 472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인 400에서 500명 선을 충족한 상태입니다. 자가격리자도 역대 최고치인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수도권에서 2단계 조치가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거리두기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주말까지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으면 단계 격상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방역 강화 방안을 미리 검토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선제적 조치로 내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광주 100시간 멈춤을 발령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에서 실시하고 있는 추가 정밀 방역과 같은 10대 방역 수칙도 발표했습니다.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충북 청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 1명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아 본부동 사무실이 폐쇄됐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학교와 학원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학원 밀집가인 강남 대치동의 한 영어학원에서는 강사와 수강생 등 22명이 확진됐고 구로구의 고등학교에서도 학생과 교사, 학생, 가족들까지 연이어 집단 감염이 됐습니다. 김태린 기자입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고등학교. 전 학년이 비대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돼 적막한 분위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학생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 다른 학생과 교사, 학생의 가족까지 모두 13명이 감염됐습니다. 내일 수능을 치르는 고3 학생도 확진됐습니다. 이 학교는 방역수칙을 준수했지만 학생 간 1m 거리 유지가 어렵고 주중에 기숙사 생활을 해 감염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원가도 비상입니다. 지난 일요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대치동의 한 영어학원 확진자는 22명으로 늘었습니다. 강사와 직원, 수강생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고3 학생도 포함됐습니다. 창문이 없어 환기가 어렵고 강의실 면적이 넓지 않아 거리두기가 미흡했다는 게 방역당국 판단입니다. 입시 전문 학원인 강남구의 한 연기학원발 확진자도 23명으로 늘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수험생과 시민 모두의 건강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했습니다. 시민들은 모든 모임, 약속을 자제할 것과 10인 이상이 모이는 회식, 동창회, 동호회 등은 취소하도록 요청드립니다. 지난주 수요일 212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주춤했던 서울의 일일 신규 확진자는 193명을 기록하며 200명 선을 다시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코로나 3차 대유행 속에서 치러지는 코로나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육부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별도의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병상을 빼고 그 자리에 학생들이 앉을 책상을 두는 거죠. 심가현 기자입니다. 마스크 속으로 긴장된 얼굴을 감춘 학생들이 교문 앞에 늘어섰습니다. 거리두기 스티커에 따라 줄을 서고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마치고 나서야 수험표를 받아봅니다. 긴장하지 말고 잘 보고 와. 네. 사상 최초로 12월에 치러지는 코로나 수능 예비 소집날. 예년과 달라지는 점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수험생들의 각오는 씩씩합니다. 저 말고 모든 학생들이 똑같을 거니까 공평하지 않을까. 코로나와 함께 시험지와 꼭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내일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은 49만 3천여 명. 이 가운데 확진자는 35명, 자가격리자는 404명입니다. 교육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확진자 205명과 자가격리자 3,7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별도 고사장을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능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게 될 병원입니다. 이곳 12층에 6개의 음압병동 병실이 수능 당일에는 고사장으로 활용됩니다. 5인용 병실에는 침대 대신 칸막이가 달린 책상이 들어섰고 감독관은 의료진과 같은 수준의 레벨 D 방역복을 착용할 예정입니다. 일반 시험장에도 책상마다 칸막이에 공용 정수기는 사라지고
점심시간에도 혼자서 식사를 해야 하는 등 감염을 우려한 규칙이 대폭 추가됐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보건소에 방문하여 수능 지원자임을 말씀해 주시고 시도교육청에 신고하여 보건소와 시도교육청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SNS를 통해 코로나 상황에서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에게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으로 따뜻한 목도리를 둘러주고 싶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어제 기준 15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올해 1월 22일에는 하루에 17명이 숨졌지만 지난달에는 월 최대치인 27만 1,549명이 숨을 거뒀습니다. 하루 평균 약 9,000명, 1분에 6명 이상이 숨지는 셈입니다. 확진자 증가세도 가파릅니다. 지난달에만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인 1,715만 명이 확진되더니 누적 확진자가 벌써 6,400만 명을 훌쩍 넘어섰거든요. 올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1,000만 명 이상이 더 많은 겁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400만 명으로 압도적인 1위였고 인도와 브라질, 러시아가 그 뒤를 이었죠. 그나마의 소식은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백신 사용이 승인됐다는 건데 그러면 확산세는 좀 멈출까요? 정설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The MHRA have approved it as clinically safe. We have a vaccine, so it's very good news. 긴급 사용 승인에 따라 화이자 백신은 오는 7일부터 영국 전역에서 접종이 시작됩니다. 요양시설 거주자와 의료 종사자, 노인 등 취약계층이 먼저 백신을 접종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500만 명을 상대로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화이자의 엘버트 블라 최고 경영자는 영국의 긴급 사용 승인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이자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도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미국 FDA는 오는 10일에 화이자, 오는 17일에 모더나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어제 1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군포 아파트 화재 합동 감식 결과 전기 난로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변에 흩어져 있던 인화성 물질이 불길을 키운 것으로 보이는데 숨진 공사업체 직원은 결혼식을 2달 앞두고 변을 당한 거였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아파트 창밖으로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주민들은 불이 날 당시 수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뛰어나왔더니 사람들이 많이 벌써 나와 있더라고요. 불은 이제 검은 연기고 불길이 막 이렇게 솟아오르다가 화재 현장 감식 결과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켜둔 전기 난로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선 우레탄 폼 등 인화성 물질이 대거 발견됐습니다. 전열기기하고 우레탄 폼캔 등이 발견이 됐고 그 외에 그 폼을 발사하는 스프레이건 등 그 샤시 공사에 필요한 공사 자재가 발견이 됐습니다. 당시 불이 난 집안에는 공사업체 직원 1명과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 4명, 그리고 집주인 등 8명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1명과 함께 지상으로 추락해 숨진 업체 직원은 결혼식을 2달 앞둔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원래 11월 7일 날 결혼하는데 이 코로나 그것 때문에 연기를 해가지고 2월 27일 날 결혼을 했었어요. 옥상으로 대피하던 주민 2명도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수거물 감정이 끝나면 수사 상황을 종합해 발화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이번 화재는 폭발과 함께 일어난 불이 주변으로 번졌고 옆집, 윗집까지 연기는 올라갔습니다. 이 집안에 갇혀있던 남매 등 3명이 큰 변을 당할 뻔했는데 사다리 갈 기사에 빠른 대처로 귀한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지호 기자가 만났습니다. 불길이 치솟는 아파트 12층 바로 옆집에 사람이 갇혔습니다. 화염은 점점 거세지고 가득 찬 연기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민간 사다리차가 베란다에 사다리를 대보지만 안타깝게 닿지 않습니다. 시뻘건 불길은 집어삼킬 듯 더 맹렬히 타오릅니다. 어머나 어머 어떻게 저거? 아! 가까스로 다시 사다리가 오르고 구사일생 탈출에 성공합니다. 옆집에 이제 여성분이 이제 살려달라고 손을 들고 계시고 갖고 바로 옆으로 이동해가지고 15층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청소년 남매. 기사는 14층이 한계였던 사다리차 높이 제한을 해제하고 남매도 극적으로 구출했습니다. 15층에 올렸어요. 근데 올렸더니 여길로 이제 누가 타는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한 명이 타고 또 한 명이 타는 거예요. 내렸는데 이제 남자 여자 아이였던 거죠. 근데 울지도 않고 되게 씩씩했었고. 사다리차가 넘어질 수도 크게 파손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생명이 더 소중한데 생명을 구해야죠. 차는 수리를 하면 되는 건데. 1분 1초를 다투는 급박한 순간 한 시민의 기지가 3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전북 정읍에 이어 경북 상주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당 농장의 닭 등 30만 마리와 반경 3km 내 가금 농장 3곳의 닭 25만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또 발생 농장 반경 10km를 방역대로 설정해 가금 농장 13곳에 대해 30일간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캣콜링, 보통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휘파람을 부는 등 관심을 보이는 걸 말하는데 지나치게 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여성에게 바짝 붙어 전화는 척하며 음담패설과 욕설을 한 겁니다.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이 통화만에게 내릴 수 있는 처벌은 범칙금 10만 원이 전부입니다. 홍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 인근의 번화가입니다. 지난달 9일과 16일 이곳에서 한 여성이 지나가던 남성에게 수치심을 느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남성은 여성의 뒤에 바짝 붙어 휴대전화에 대고 큰 소리로 음담패설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 남성은 이미 사라지고 난 뒤였습니다. 경찰은 인근에서 잠복하며 수사를 이어가다 어제 오후 40대 남성 피의자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접촉이 없으면 경범죄로 분류돼 처벌이라곤 벌금 최대 10만 원이 전부입니다. 상해나 폭력처럼 무슨 명확하게 근거가 있는 행위를 할 때, 결과가 명확한 그 행위를 할 때만 처벌을 하다 보니까. 반면 프랑스는 지나가는 여성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는 캣콜링 범죄에 대해 우리 돈으로 100만 원까지의 즉석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조만간 다시 불러 추가 범행이 있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보호하는 이른바 캣맘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캣맘을 상대로 형사 고소까지 하겠다고 나서는 곳도 생기는 등 이 길고양이를 두고 주민 간 갈등이 끊이질 않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여성이 다짜고짜 욕설을 하고 고성이 이어집니다. 일로 와봐. 지난 6월 한 여성이 길고양이 구조 작업을 하던 케어테이커, 이른바 캣맘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는 장면입니다. 고양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20년을 살았는데 저 이 그렇게 했다. 고양이 밥을 15년 동안 주고 있더라. 이미 7년 전 길고양이에게 밥을 준다는 이유로 주민에게 쇠파이프로 폭행당한 적이 있던 안 씨는 곧바로 카메라로 촬영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무혐의 처분. 고의가 없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캣맘 혐오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인식이 박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을 한 건데 우리나라 캣맘의 위치가 참 그 학대받는 길고양이 수준이에요. 일부 지자체가 고양이에 대한 중성화 수술과 급식소 설치 등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는 미관 문제를 이유로 입주민 캣맘에게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보기 싫다 해서 밤에 한 번만 주고
아침에 일찍 나와서 다 처리를 하고 깨끗이 덮어버리고 그럴 테니 그렇게 할게요 했더니 급식소의 운영이나 또 불임수술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사람과 공존할 수 있는 동물이거든요.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일단 보호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합의를 가지고 어떤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서 할 것인가를 갈수록 커지고 있는 길고양이 갈등. 동물 생명권 보호와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유명 두유 제품에서 커다란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제품을 수거해간 업체는 곰팡이가 생기면서 건더기가 응고된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는데 수거해간 이후 업체 대응이 소비자를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갈라진 두유팩 사이로 커다란 이물질 덩어리가 보입니다. 회색빛 두유와 대비되는 누런 색깔입니다. 절개에서 이제 가위로 잘라갖고 이제 컵에 따라서 이제 먹다 보니까 이물질이 이제 보인 거죠. 소비자는 이물질을 발견하기 전 빨대를 꽂아 먹었을 때 서너 차례 배탈까지 났었다고 말합니다. 배탈이 많이 났어요. 그게 3번인가 4번인가 그래요. 처음에는 이거라고 생각은 못했죠. 제품을 수거해간 해당 업체는 두유팩에 미세한 구멍이나 곰팡이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에게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업체의 대응이었습니다. 신고 당시에는 사과와 함께 보상의 뜻을 밝히고는 제품을 가져간 뒤에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업체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고객님께서 보상을 어떤 걸 원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사고 관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담당한테 저는 이제 맡기거든요. 그게 이제 기분이 나쁘셨다라면 뭐 제가 죄송하고.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식품 내 이물질 발견 신고는 2만 건이 넘지만 과태료 등의 처분은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유를 판매한 대형마트 측은 문제가 재발하면 해당 제품을 판매 중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이동 중인 차량에 돌진해 자폭을 하고 공중에서 소총 사격도 가능한 공격형 드론이 내년 상반기에 우리 군에 도입됩니다. 우리 군 전력에 이런 공격형 드론이 투입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사우디아라비아 동부의 석유 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고 불타는 모습입니다. 당시 미국은 드론 공격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올해 1월 솔레이마니 이란군 사령관을 공습했습니다. 이때 미국이 사용한 무기 역시 공격형 드론입니다. 핵심 군사 전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공격형 드론이 우리 군에도 처음 도입됩니다. 방위사업청이 개발한 공격형 드론 3종을 살펴보면 자폭 드론은 자동 버튼 하나만으로 적 인원 및 장비를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소총 사격 드론은 사격 반동을 흡수하는 특수 장치를 이용해 공중에서도 조준 사격이 가능합니다. 정찰 타격 복합 드론은 산비탈의 숨은 적을 비롯해 박격포로 타격이 어려운 표적을 찾아내 공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탑승해서 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한 작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텔스가 되는 드론을 도입을 한다면 좀 더 강력한 위협이 될 수 있고. 군은 공격형 드론 3종을 육군 드론 전담 부대에서 내년 상반기 시범 운영한 후 전투 적합 판정을 받으면 본격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과거보다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우리 어린이들의 등굣길은 아직도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는지 아이들에게 스마트 안경을 씌워 어린이들의 시선으로 주위를 살펴봤습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등굣길 학교로 향하는 초등학생이 보는 시선입니다. 길 모퉁이에 주차된 자동차 때문에 골목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건물 옆 담은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자동차를 볼 수 없게 합니다. 모퉁이 돌 때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거기 차랑 부딪힐 뻔한 적이 있어요. 부딪힐까 봐 무서웠고 그리고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놀란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초등학생에게 액션캠을 달거나 스마트 글라스를 씌워 등굣길에 어떤 물체가 시야를 방해하는지 실험해봤습니다.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마주친 시야 방해물은 이런 주정차 차량입니다. 전체 방해물의 약 45%를 차지했습니다.
골목에 있는 벽이 24.5%로 뒤를 이었고 기둥과 오토바이도 시야를 막았는데 학교로 가며 15초마다 방해물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차된 자동차는 시야를 25% 이상 가리기도 하는데 이 경우 골목에서 나오는 차를 보기 힘듭니다. 24명의 어린이들이 통학로에서 촬영한 결과 차량 사이로 아이들이 튀어나오거나 차량 운전자가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이 차량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하게 되고. 지난해 어린이가 당한 교통사고는 1만 건. 어린이 눈높이에서 본 등굣길은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올해 수능에 도전하는 수험생은 43만여 명, 대학이 뽑을 학생은 49만여 명. 처음으로 응시생이 정원보다 적습니다. 해가 갈수록 이 틈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신입생 유치가 어려운 지방대학들은 존폐 위기를 고민해야 합니다. 학생이 없어 문을 닫는 학교들. 먼저 안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포 체험을 하는 개인 방송 영상입니다. 건물 안 의료 실습 장비들을 보여주며 공포감을 자극합니다. 2년 전 폐교된 강원도 동해시의 한중대학입니다. 한때 지역 인재 배출의 요람이었지만 폐허로 변했습니다. 이곳은 부산 해운대에 있는 동부산 대학입니다. 이곳 역시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다 지난 8월 결국 폐교됐습니다. 이 대학의 마지막 신입생 충원율은 54%로 가까스로 정원의 절반가량을 채웠지만 재정 악화 등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2년 전 폐교된 대구외대도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해 부실대학으로 분리된 뒤 퇴출당했습니다. 2000년 이후 폐교한 대학은 17곳, 모두 지방 소재 학교입니다. 올해도 경주대와 한국국제대 등 지방대 13곳이 살생부에 올라 내년부터 정부의 학자금 대출 등 정부 재정 지원이 제한됩니다. 사실상 통폐합 위기에 몰린 겁니다. 입학 업무를 한 10년을 해봤는데 지방대학 가지고는 특성화를 하지 않는 한은 전혀 이렇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학에 가는 2024년엔 10만여 명이, 2037년엔 17만여 명이 정원에 모자라게 됩니다. 지방대학들은 앞다퉈 장학금의 생활비, 최신 휴대전화까지 내걸며 신입생 유치전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신입생 가뭄에 지방대학들이 존폐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존폐 위기에 직면한 학교는 대부분 지방 사립대학들. 하지만 부산, 전남, 경북 등 지역 이름을 내건 거점 국립대학들도 위기감을 느끼기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대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다라는 말도 있죠. 해법은 없을까요? 이어서 정치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방대에 합격했는데 만약에 서울 소재 대학에 합격했다면 지방대를 포기할 겁니까? 지방대를 선택한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취업 면에서 조금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생각은 지방 거점대 등록 포기자 통계와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입학 정원보다 많은 합격자가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현실인데 이런 인재 유출이 가속화되다 보면 결국은 지역에는 인재가 남지 않고 거점 국립대마저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 현실. 그렇다면 살 길은 뭘까? 핵심은 발빠른 변신입니다. 광주에 있는 이 대학의 포커스는 AI. 광주시가 인공지능 정책을 펴자 아예 AI 관련 목표 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경쟁력 부분에서도 굉장히 처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전환해서 앞으로 생존해야 되는 그런 절실한 지방대학이 이처럼 시대 흐름을 따르고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 대학과 경쟁할 수 있는 뒷받침은 재정적 지원. 문제는 13년간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사실상 다른 곳에 눈을 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학을 비롯한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에 대한 장학금 확충, 연구개발 사업 확대 등 획기적인 지원 강화책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이 줄면서 올해 캠퍼스의 낭만은 사라졌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는 지방대학들의 활력 온도. 학교 스스로 개혁과 지자체 협업, 재정 지원 등 표면적인 정답 외에 국가적인 해결책 모색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MBN 뉴스 정촌입니다.
파견 납품업체 직원을 자사 직원처럼 부리고 계약서에도 없는 판매 장려금 160억 원을 받아 회식비로 쓴 기업이 적발됐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간 큰 기업이 있는가 싶죠. 국내 최대 전자제품 판매업체인 롯데 하이마트 얘기입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연매출 4조 원 이상으로 시장 점유율이 40%에 달하는 국내 최대 전자제품 판매업체인 롯데 하이마트. 2015년부터 3년여에 걸쳐 31개 납품업체에서 14,000명 이상의 직원을 파견받았는데 마치 자사 직원처럼 부렸습니다. 납품업체가 인건비를 냈음에도 파견 종업원들의 판매 목표와 실적까지 관리하며 경쟁사 제품까지 팔게 한 겁니다. 이 기간 파견 직원들이 다른 회사에 물건을 판 규모는 전체 하이마트 판매액의 절반인 5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심지어 하이마트 내부 직원 확인 결과 파견 직원들은 매장이나 화장실 청소, 주차장 관리와 같은 일에까지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뿐 아니라 65개 납품업체로부터 계약서에 있지도 않은 판매 장려금 160억 원을 받아 판매 실적이 좋은 지점에 회식비 등으로 썼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마트가 정해진 업무 외 다른 업무에는 파견 직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향후 재발 방지 명령, 법위반 사실 통지 명령을 부과하였고요.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롯데 하이마트 측은 임직원 교육 등을 강화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국회가 조금 전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 처리 등이 임박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순철 기자. 국회 로텐더 홀입니다. 예, 국회 본회의는 보통 오후 2시쯤 열리지 않습니까? 상당히 늦게 소집됐네요. 네, 당초 오후 2시 본회의 개회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근데 기재부가 여야 합의안을 반영한 예산 명세서 작업 등을 하면서 오후 7시로 한 차례 미뤄졌는데요. 김해 신공항 건설 예산을 가덕도 신공항 예산으로 쓰게 하자는 민주당의 부대 의견을 두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항의하면서 조금 더 늦어졌습니다. 현재는 본회의가 소집돼 558조 원에 달하는 예산안 처리에 착수했는데 3조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설 연휴 전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도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내부에서 정부안보다 증액이 2조 원 늘어난 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관련 발언 각각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년 초 지급될 3차 맞춤형 긴급 피해 지원금 또한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 미래 세대 착취 예산이라고 할 만합니다. 우리가 국가 채무 증가를 용인해 준 꼴이 되었습니다. 4,4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 예산으로 9천억 원이 책정된 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로써 예산안이 법정 시한인 오늘 처리된 건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입니다. 한편 올해 정기국회 종료일은 9일인데요. 마지막 날 민주당은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경찰법 개정안을 일괄 처리한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계약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로는 민주당이 과반을 훌쩍 넘는 174석을 내세워 표결 처리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전국이 또 얼어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태어나 이번 같은 재해를 당했다면 굶어 죽었을 것이다. 북한이 최근 새로 펴낸 사상교육교재 학습제강에 들어있는 문구입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을 위해서는 믿지는 장사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민심을 달라는 데 급급한 듯하죠. 조경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정부는 북한의 경제난을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 또 국제 제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올해 그 자연재해 등으로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실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경제난에 따른 민심 이반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MBN이 입수한 북한 사상교육 교재
학습제강 최신판을 보면 이 같은 민심 달래기에 급급한 대목들이 눈에 띕니다. 인민대중 제일주의 기치라는 교재에는 자본주의에서 태어나 이번 같은 재해를 당했으면 굶어 죽었을 것이라며 국가가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천만금도 아낌없이 바친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위대한 장군은 숲 한 알로 계산만 하면 인민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다며 인민을 위해서는 믿지는 장사도 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엄중한 과오와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1%의 좋은 점, 양심이 있다면 재생의 길로 이끌어줘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도 이례적입니다. 간부나 시장 세력은 처형이나 강력한 통제를 가하고 있고 반면에 사회 동요를 방지하기 위해서 친인민 정책, 김 위원장이 강원 양면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의 경제난에 봉착한 북한이 사상교육에 더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미국의 일부 공화당 의원들 집 앞에 마치 시신이 담긴 것 같은 검은 가방 수십 개가 배달됐습니다. 시민단체가 코로나 경기 부양책 협상을 거부하는 공화당 의원들에게 일 좀 하라며 항의성 시위를 벌이는 겁니다.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맥코널 의원 집 앞입니다. 시신이 담겨 있을 것 같은 검은 비닐 가방 수십 개가 빼곡히 놓여 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과 수정 콜린스 의원 등 공화당 주요 인사들 자택 앞에도 시신 가방이 배달됐습니다. 반트럼프 진영의 한 시민단체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부양책 처리를 촉구하려고 계획한 겁니다. 시신 가방은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미국인 27만 명을 상징합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부양책 세부 내용을 두고 수개월째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원에서 2조 2천억 달러, 약 2,400조 원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켰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막힌 겁니다. The additional relief that would help families, workers, schools, and small businesses cross the finish line has been held up for months while Democrat leaders pursued an all or nothing. 바이든 당선인도 대규모 부양책을 예고하며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With this team and others, we'll add in the weeks ahead that we're going to create a recovery for everybody, for all. 공화당 측 문우신 재무장관, 민주당 측 펠로시 하원 의장이 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부양책 처리 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현재 전기차는 기존에 있던 내연기관 차량에서 엔진과 변속기를 드러내고 거기에 전기 모터와 배터리를 넣어두죠. 그런데 전기차 전용 차체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배선 같은 게 없으니 내구성도 좋죠. 실내 공간 활용도도 높이죠. 주행 성능도 높일 수 있습니다. 차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차가 공개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입니다. 차체 바닥에 배터리가 평평하게 깔렸습니다. 기존 차체와 새로운 차체를 비교해봤습니다. 내연기관 차체에 모터와 배터리를 채워 넣은 게 아니라 아예 전기차에 최적화한 뼈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실내 공간은 더 넓어집니다. 배터리는 더 많이 배치할 수 있어 5분 충전으로 100km를 달립니다. It's our first technological milestone for entering the era of EV expansion. 2017년 100만 대였던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은 5년 뒤에 1억 대를 돌파할 전망입니다. 전기차 전용 차체를 앞다퉈 개발해온 폭스바겐과 GM, 벤츠 등도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 대량 생산 체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석십조의 효과가 있는 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기 때문에 글로벌 제작사들이 모두 전기차 전용 차체는 다양한 차종으로 라인업이 가능한 만큼 내년이 전기차 시장의 원년이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예년보다 늦춰진 수능일에 수험생분들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할지 걱정되실 텐데요. 내일은 얇고 활동하기 좋은 옷을 여러 겹 입으셔서 상황에 맞는 체온 조절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2도, 한낮에는 광주 8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기온 내려가겠습니다. 오늘보다 추운 곳이 많다는 점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고요. 아침부터 낮 사이 호남 서해안을 따라서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대기는 더욱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에도 건조주의보가 확대 발표됐는데요. 비 예보가 없어서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오늘보다 춥습니다. 춘천 아침에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고 한낮에도 5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 아침에 1도로 오늘과 비슷한 수준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8도에 머물면서 종일 서늘한 기온이 감돌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맑은 가운데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맑은 가운데 당분간 영하권 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신랑이 결혼식을 올리며 신부에게 키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는 사람이 아니고 리얼돌이라고 하는 성인 모습을 한 인형입니다. 2년간의 열애 끝에 리얼돌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리는 거라네요. 글쎄요, 부부끼리 의사소통은 어떻게 할지 참 궁금합니다.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